미국이 이란 군부의 실세를 드론 공격으로 사살하자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위협하고 나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경제는 2% 안팎의 성장으로 냉각되겠지만 경기 침체,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해 미국은 트럼프 탄핵 여부, 차기 백악관 주인, 향후 국가 방향까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선택의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일과 민트, 디저트 등 마첨가 전자담배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이면서 최상위 SUV 모델인 GB80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의 실세를 드론 공격으로 사살하자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위협하고 나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가혹한 보복 위협에 미국은 이라크에 있는 자국인 대피령을 내렸고 미군 4,000명 이상을 중동 지역에 긴급 증파하고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2020년 새벽부터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는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미국에 대한 테러 위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벽 뒤에 이란 군부의 실세로 대미 도발을 지휘해온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을 이라크에서 드론 공격으로 사살하자 미국이 가혹한 보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가혹한 보복 위협에 미국은 이라크에 거주하는 자국인들에게 즉각 출국하라고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성난 시위대에 포위됐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군 기지에는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펜타곤은 신속 투입이 준비된 특수부대 8병력으로 미군 4천여 명을 중동 지역에 증파하고 있습니다. 육군 레인저 특수부대 1개 대대병력 750명이 이미 쿠웨이트에 도착한 데 이어 82 공수사단 병력 3,500여 명이 증파 명령을 받고 중동 지역으로 긴급히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공개적인 대미 도발은 물론 비밀 테러 작전을 지휘해온 인물로 꼽아온 솔레이마니 등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다는 첩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드론과 로켓포 공격을 전격 단행해 7명을 사살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미군 시설에 대한 포격과 시아파 시위대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단정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전이 본격 전개될 조짐을 보여 중동 화약고가 다시 터질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하루에 4% 급등한 데 이어 다음 날에도 2% 안팎 더 올랐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이나 테러 가능성에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나 납치 테러를 가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테러 타겟들도 테러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0년 미국 경제는 2% 안팎의 성장으로 냉각되겠지만 경기 침체,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해 내내 기준금리는 현재의 1.5 내지 1.75%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2020년 미국 경제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미국 경제는 지구촌 경제에 직접 여파를 미치는 동시에 11월 백악관 주인 가리기에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미국 경제는 전년보다 분명히 둔화 냉각되겠지만 우려됐던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1.9 내지 2%에 그칠 것으로 연준과 민간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실질 성장률이 2018년 2.9%에서 2019년에는 2.3%로 떨어진 데 이어 2020년에는 2% 안팎으로 더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실업률은 현재 3.5%로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 말에는 3.7%로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새해 2% 안팎에 그치면 경기 냉각을 미국민 유권자들이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여름철엔 35%에 달했으나 이제는 30%로 떨어져 있다고 S&P 글로벌이 밝혔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까지 떨어져
그만큼 일자리 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근로소득도 3% 오르면서 미국민들이 지갑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어 불경기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에 돌입한 데다가 연준이 2019년 한 해에만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내렸기 때문에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불경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한 해 내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동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우려와는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탄핵당했지만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살아남고 새해 11월 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년 새해 미국은 트럼프 탄핵 여부, 차기 백악관 주인, 향후 국가 방향까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선택의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탄핵 재판과 대선을 위한 경선과 본선이 험악하게 펼쳐지면서 불안하고 위험한 정치와 선거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2020년 워싱턴 정치를 예상해봤습니다. 미국인들이 2020년 새해를 역사적인 선택의 한 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을 열어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고 2월 초부터는 차기 백악관 주인을 가리기 위한 대선 경선 무대가 개막됩니다. 아직 일정을 잡진 못했으나 이르면 1월 중에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대통령직까지 박탈할 것인지 상원 탄핵 재판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I was not prepared to put the managers in that bill yet because we don't know the arena that we are in. I think that's going to go very quick.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easy. So I think the impeachment thing, I call it impeachment light. It's a disgrac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에 의해 탄핵당했지만은 공화당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탄핵안 부결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배심으로 참여하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하는데 공화 53, 민주 47석의 분표에서 탄핵안 부결, 무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하원 탄핵이 11월 3일 대선과 의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은 민주당 하원의 탄핵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민주당의 역풍이 불도록 만들어 백악관과 상원 수송을 자신하고 하원 탈환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영은 하원 탄핵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국가 이익까지 훼손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의 재선만큼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이 어떤 여파를 미치고 그의 재선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국 경제와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차기 백악관 레이스는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2월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경선 무대가 개막되고 3월 3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17개 주의 동시예선이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에 선두주자가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nation of immigrants. That's who we are. That's why we're who we are. Billionaires in wine caves should not pick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nator, your net worth is 100 times mine. We are going to win this election by bringing our people together. 하지만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강 후보들의 각축전으로 여름철 전당대회 때까지도 결정되지 않아 혈투를 펼치고 현장에서 최종 선택하는 컨테스트 전당대회가 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도전자들을 싸잡아 인신공격하면서 탄핵력 풍모리에 주력하고 초강경 이민정책, 심지어 예측 프로의 안보카드까지 자주 꺼내들어 유례없이 험악하고도 불안하며 위험한 정치와 선거의 한 해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일과 민트, 디저트 등 마첨가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전자담배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담배 맛과 맨솔 그리고 직접 제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발병 환자와 사망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전자담배 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민트, 디저트 맛을 첨가한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형적인 담배 맛과 맨솔 등 두 가지는 예외로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접 제조해 흡입하는 전자담배도 예외를 인정해 현행대로 유지시켰습니다. FDA는 전자담배 회사들과 판매점들에게 앞으로 30일 안에 금지 대상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4개월 전에 예고했던 금지 정책을 실행한 것이지만 모든 맛첨가를 전면 금지하겠다던 원안보다는 일반 담배 맛과 맨솔을 제외시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담배 상표인 줄의 경우 이미 일반 담배 맛과 맨솔을 제외하고는 다른 맛첨가 전자담배 생산을 중단해 다른 중소회사들의 브랜드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최근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이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전자담배의 경우 460개 브랜드로 7,700가지의 맛첨가 액상담배들이 팔리고 있으며 한 달에 평균 10개 브랜드와 200가지의 맛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주로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데 전역에 1만 5천 곳 내지 1만 9천 곳에서 팔고 있어 아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미국 내 이용자들은 2018년에 이미 4,100만 명을 넘어서 2019년에는 5천만 명에 근접했으며 한 해 20억 달러어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도 비슷하게 해로워 폐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안에 전자담배를 이용해온 사람들이 폐질환 등으로 2,300여 명이 발병했으며 그중에서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이면서 최상위 SUV 모델인 GB80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달 출시되고 미국 시장에서는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인데요.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여러 기능들과 대형 SUV 볼륨감, 역동적인 디자인 컨셉들이 벌써부터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형 SUV의 특유의 웅장함이 돋보이는 GB80. 이달 출시를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제네시스의 첫 SUV GB80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내외관이 공개되면서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고객들에게 벌써부터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달부터 만나볼 수 있고 미국은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대형 SUV 시장에서 고급 감성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B80은 다재다능하다는 뜻의 벌사이틀과 고급 차량의 대형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 80이 더해져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역동적인 우아함,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독창적인 디자인 컨셉트를 더했습니다. 전면부는 방패 모양 그릴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의 얇은 쿼드 램프와 제네시스의 특유의 고유 문자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옆모습은 날렵하게 떨어지는 지붕 라인을 적용해 인상적이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실내 또한 최고급 기능들과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식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럭셔리 대형 SUV에 걸맞는 고급감을 표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첨단 사양은 많이 적용했지만 복잡한 조작 버튼 대신 단순하고 깔끔한 공간이 운전자를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밖에도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과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강화된 간편 결제, 음성 인식 기술 등의 사양도 적용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선보이는 SUV GB80은 초대형 세단인 G90과 함께 경쟁사와 차별화하며 고급 브랜드 대열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서 태어났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까지 부여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에는 잘만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정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고 오신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셨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님에게 직접 그 변론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도 큰 그 사태 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 변론하고 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정할 경우 공개 변론을 합니다. 작년에도 4건만 공개 변론했고 올해도 저희 건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4건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개 변론에 선택된 것만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저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미국의 그 한인 2세들의 실태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어떤 그 피해를 보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야지 아픈 사람 많은 거 알다시피 여기 앉아 있으면은 미국에서 한인 2세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이리 옮겨와서 내가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그 변론에 그 참여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미 주류 사회에서 특히 민감한 부서, 국무부나 국방부나 중앙정부국 또 이제 사관학교 갈 때도 이럴 때 막대한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그 널리는 알려졌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그런 증언을 좀 하셨나요? 먼저 공직에 이어서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2006년도에 그 결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그 이 재판관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준표법이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준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법에 의해서는 즉 2005년도 전에는 18세 때 국적 이탈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법에 의해서 18세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 더 연장됐으니까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는, 즉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보지 못하고 출생신고 한 사람이 3개월 연장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 재판관님한테 그랬습니다. 한국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1988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16조 3항에 의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병역과 무관하다. 즉 국적 이탈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홍준표법에 의해서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고 국적 이탈 의무가 생겨서 18세가 되는 3월 30일에 국적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2006년 결정이 바로 결정적인 헌법재판소의 실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그 결정 중에서 말씀하신 그 공직 진출 장애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때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공직 진출을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다. 즉 여기서 공직 얘기하면 뭐 굉장히 그 고위직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하신 사관학교인지 며칠 전에도요, 이틀 전에도 어머니가 자녀가 사관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중국적이 됐는데 선천적 자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안타까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공직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해 줬습니다. 사관학교라든지 일반 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핵 잠수함 일반 사병 구할 때는 그 팜플렛에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dual citizenship. 이중국적으로 안 된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트럼프 시대 때는 그 이중국적자가 발을 붙여놓는 그 여지가 자꾸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좀 뭐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질문을 주로 하던가요? 재판관님께서 그 법무부 측 그 변호사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군대 연기를 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38세까지 연기하다 보면은 38세 이후에 자동 말소가 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병역 기피가 되느냐? 왜 기회주의식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느냐? 그 악용한 사례를 좀 제출해라라고 이제 하니까 그 법무부 측 변호사 측에서 답변을 못 하고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래부터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하고 차이점을 홍준표법이 구별하지 못했듯이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 기피 의도가 없는 사람인데 법무부 측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오도했던 것이 여태까지 그 사례였습니다. 요번에 헌법재판관이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헌법소장님께서 법무부 측 변호인단에게 그 선천적 복수국적자 진짜 병역 기피했던 그 사례가 있는지 빨리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서류 제출이 오면은 아마 긍정적인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새해 2020년 벽두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성과, 어떤 효과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바라기는 지금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신원조에서 지금 당신은 이중국적자입니까? 라는 표시를 할 때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서 즉시 효력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바른 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추진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유지를 한다면은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국회에서 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 또 제출돼도 또 부결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위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올바른 법을 만드는데 그 법도 그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지금 면제시켜줘야 되는 국적 이탈을 하게 해주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 이중국적의 그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 없이 할아버지나 부모에 의해서 호적에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국적 이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음에 이제 입법 개정할 때 그런 의견들이 아마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이 될 때까지 우리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 뭐 2세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대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적 이탈을 지금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그 연령에 있어서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하면은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의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적 이탈이 다는 아니다. 물론 국적 이탈하는데 절차도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결국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미국 내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적 이탈하는 의무를 부과했는지 병역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모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참 마땅히 자문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해당되는 사람 아닌 분들에게는 제가 대부분이 좀 있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럼 18세 3월 31일까지 그 나이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미성년자가 자기 결정권이 있냐라는 그 법적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영어만 하기 때문에 한국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알아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법이 빨리 위헌이 나서
이런 그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또 많은 우리 차세대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죄, 이른바 홍준표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와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